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중도 사태, 이 책임 논란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따른 파장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에 미국에서의 발언이 파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여당, 야당, 심지어 청와대까지 모두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들의 살인 자살 사건으로 경찰이 마무리했던 6년 전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가보죠. 네, 안경환 후보자 사태, 중도 사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있었죠.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대공세 물음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파넬을 통해 조금 더 보죠. 문재인 정부 첫 낙마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 후폭풍. 여기에 야당에서는 지금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책임론이 나오고 있나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죠. 안경환 후보자 문재인 정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여러모로 검찰 개혁과 법무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안경환 후보자 중도 사퇴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검증에 좀 안했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야당을 향해서는 인사 생각이 다르다고 전쟁의 시각 같은 건 온당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안경환 후보자 당시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전까지 직접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검증 부실이냐 아니면은 후보자가 진술을 부실하게 한 건가, 이런 얘기가 올 법한데요. 3야당 검증 시스템 붕괴가 핵심의 문제다. 또 그 검증에 책임 있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조국 사퇴 요구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야당들이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련 질문은 이겁니다. 안경환 후보자 중도 사퇴 관련해가지고 부실 검증인가 아니면은 부실 진술인가, 어디서부터 꼬였나,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보면서 준비해 주시죠.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또 뭐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뭐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경환 후보자가 그 사퇴하게 돼서 우리로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아주 책임자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후보자 임명했던 자리에 차담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검증에 대해서 아까 자막에는 안일로 나왔는데 안일인지 아닌지 뭐 뜻은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판넬을 좀 바꿨나요, 지금요? 예, 제가 순서를 바꿔서 써가지고. 예. 먼저 얘기하시죠. 일단 뭐 안경환 후보자 사퇴 부실 검증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돼 있는 조급증이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믿음과 낙관론이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낙관론이 조금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초반부터 매우 높았고 여러 가지 그 야당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자신감을 이 정부에게 주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발목 잡기라고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좀 태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경환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조국 수석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그동안에 그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행적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네. 혼인무효 소송이 있었던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법조인이 혼인무효 소송 판결을 몇 번이나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성급하게 이렇게 좀 검증이 좀 부실한 것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급 중에다가 후보자의 대를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식 지적이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예, 첫 번째 시스템적으로 일단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인사수석실에서 이제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현재 민정수석실 일부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경찰청 정보라인,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로부터 그 검증을 이제 위탁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이제 요청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현재 상황이 검찰은 검찰총장이 없지요.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1명 정도가 그 사실상 그 인사를 한 그 대상이고 그 외에는 법무부나 검찰 자체가 전 정권하고 동거 체제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그 150개에서 200개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부정직했을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고 아직까지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그 급하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하나의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허위 혼인 신고에 대한 관점이 좀 컸던 것 아니냐. 이게 그 사랑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요한 사랑의 추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랬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그 추억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집요한 사랑에 대한 추태로 그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역지사지하면서 허위 혼인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더 진중하고 깊게 고민을 했더라면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걸러지면서 뭐 이러한 심각한 사태 제1호 낙마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해보네요. 네, 황장우 소장. 안경환 그 후보자가 그 언론과 이야기하다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말인 줄 알았다고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안 걸러졌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또 별개의 한번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자, 못 걸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남 탓하기 전에 청와대가 과연 기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재적 등본이라고 해서 혼인관계 무효 등이 나와 있는 그 가족관계 서류가 모친이 지금 안 그 후보의 모친이 미국에 가서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안 후보자가 스스로 낸 서류에 근거로 낸 거죠? 네,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혼인 무효 판결이요. 그랬는데 11년 전에 인권위원장을 할 때 2006년에 할 때 이 안 후보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때 나왔던 서류들도 안 받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질의문항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가지 질의사항을 갖다가 만들어서 묻는다는 거예요. 사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종류의 문항을요. 그러면 한국의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그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말 안 한 게 없냐? 이 개인의 어떤 이 가족관계와 관해서 이런 것도 묻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저는 잘못한 부분이고 잘못했다 해야지. 예. 그걸 뭘 말을 갖다가 길게 합니까? 예. 차명진 전 의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이라서 좀 익숙치 않은데 잠깐만요. 지난주에 제가 오래간만에 나왔을 때는 예. 앵커가 그 이야기 안 하고 차명진 의원만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건 예. 차별 아니에요? 차별? 예, 양문석 이사장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양무석 우리 이사장 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점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드러난 가짜 혼인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아들 서울대 입학 부정 의혹 있었죠.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서 이분이 직접 성차별성 자서전 쓴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 안경환 후보자는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실에서 네. 이 안경환 후보자를 올린 이유는 뭘까? 이게 어디서 꼬였기 때문에 그럴까? 뭐 성차별성 저서 같은 건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예. 우리 저 사회자께서도 한번 보셨으면은 아마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예. 맥락이 그런데- 포함된 내용들은 좀 보긴 했는데요. 표현이 이태롭긴 합니다. 예. 네, 아주 위태롭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랬습니다. 이런 이유를 지금 야당과 특히 언론에서는 뭐 처음에는 시스템 탓이다. 인수위 기간이 짧았다. 근데 예. 요즘에는 개혁 조급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사실은 전 정부 하에서도 다 있었어요. 대통령의 의중을 밑에서 그 인사 검증하는 분들이 읽는 거예요. 네. 읽어서 이분은 꼭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그게 특히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꼭 통과시키려 하고 그러냐. 선거 빚. 예. 선거 때 어떤 기여를 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일정하게 아주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임명했으면 하는 그런 우중을 보이고 그 박스 포장이에 선거는 쓰레기도 덮는다. 이건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렇게 선거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많이 써보는데 예. 선거 때 공신들을 상당히 요직에 쓰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다른 모든 대통령도 선거 때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검증 사항들을 이렇게 싹 덮어서 잘 포장해서 이렇게 자리에 올리려는 그런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선거야 예. 이겁니다. 선거에서 공헌을 했던 사람을 졌을 경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뭐 이런 해석까지 해주고 갔는데요. 지금 노 변호사 지금 딱 한마디 지금 하시고 싶으세요? 네, 정말 지금 하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지금 말씀하실 때 문 대통령이 인사할 때 선거 빚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너무 조금 이렇게 과한 발언이 아니신가? 예. 정치 한번 해보면은 네,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빚 차원이 아니다. 뭐 얘기를 좀. 아니 근데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 선거 해봤다 그래서 좋다. 선거 우리 안 해봤다. 그런데 그 해봤다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논리를 덮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차명진은 오랜만에 나왔던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논리적으로 당하네요. 과다라는 지적이 나오면 왜 가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거기까지 되는데 하시고. 선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예. 그 선거 안 해본 이 시청자들은 그럼 전혀 모르겠네. 네, 됐어요. 네, 차재홍 교수. 예, 차명진 의원께서 제가 지금 써놓았던 답이 개혁 조급증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개혁 조급증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약간 조금 맥이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빠진 상황인데. 이거 지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목표의식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검증이 안해졌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의 좀 정치적인 멘토,
비슷한 그러한 아마 이런 좀 역할도 하고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이 과거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탄핵되었을 때 이 탄핵 국면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 그 노무현 그때는 문재인 변호사였죠. 그때는 이제 야인도 돌아서 변호사였을 때 이 그 안경환 후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문을 구했죠. 예, 자문을 구했죠. 그리고 2012년도에는 또 본인의 그 대선 선거 때 또 직접 이 그 마코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지지선언도 예, 했죠. 그리고 예.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또 나아가서는 법무부 개혁까지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그 상당히 법률적 지식은 상당히 많지만 네. 그러나 그 사실을 취재하는 비법조인 출신인 그렇지만 개혁적 코드는 맞는 이 그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이분을 모셔오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대통령의 생각이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 검증 자체를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에 대한 조급증이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부분을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뭐 시기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뭐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네. 민정수석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제대로 보완하고 또 나름대로 모든 걸 좀 추스려서 이 또 좀 바로 잡아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오랜만에 나왔더니 환영한 의미로 세 사람이나 지금 반론을 동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요. 마지막 정기남 소장 남았네요. 예. 현재 그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인사검증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원인이 저는 내 식구 감싸기가 기본적인 부실 검증을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예.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평판조회라든가 과거 뭐 저서라든가 또 발언들 이런 조사만 해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때 같이 일하면서 또 멘토로서 이렇게 하던 분들에 대한 좀 약간은 그 느슨해진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더 어떤 것이 뭐 정확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검증 부실과는 별개로 이게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후보자를 내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정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어떤 검증 과정 자체가 좀 느슨해졌거나 예. 또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또 그 내부 좀 그 말 못할 사정도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는 저 과거 이제 클린턴 정부 때도 마찬가지 클린턴 정부 때 얘기입니다만 루인스키 스캔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이 돼서 내부에 레드팀이 구성됐었거든요. 예. 일종의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서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점검해보고 예. 하는 그런 좀 인사추천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재가동된다고 합니다만 예. 또 그런 좀 가상의 적군을 만드는 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고 또 기본적인 철학과 자세 관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운영 이 시기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 정치에 좀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좀 여론 정치보다는 기본적으로 국회 중심의 정치로 어쨌든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데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양한 진단들이 나왔네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인수위업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의 부족, 정비가 안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시스템의 보완 과제들도 얘기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한계라든가 했는데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훈의 성격, 전리품의 성격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보죠.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주로 야당들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 추가로 보시죠. 이 중대한 인사 검증에서 아니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그 많은 인사를 검증하다 보니까
인사검증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 출석을 아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출석할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켜 놓고 그리고 하자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철저히 고르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따지기 위해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 책임론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조국 민정수석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속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장 소장 먼저 답하실래요? 예, 조국 수석은 일단 과거에 말입니다. 예. 그 공직에 오기 전에 SNS를 통해서 그때 교수였죠. 근데 굉장한 사회적 발언을 했죠. 예. 그래서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말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이럴 때 장관 임명이나 인사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사회적인 발언을 보수 진영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발언에 대한 미운 틀이 있겠죠.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예.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야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킹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 개혁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 이 장악된 검찰을 통해서 예. 또 다른 야권 탄압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실질적으로 또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실무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이 여러 좀 내정한 후보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실한 사안에 보면 실무자로서 이 검증 책임을 그러니까 예. 과거에 본인이 대사회적 발언을 하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설설 적당히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도 그 묻는 거라 이래 봅니다. 예. 야당이 조국 수석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해줬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검찰 개혁이 우리에게 예. 요원한 꿈인가? 정말 그 검찰공화국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대한민국이 이 검찰들이 정말 요로 곳곳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 상당 부분 검찰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개혁을 그 가로막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제1탄이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사 참사가 그렇게 많이 났었잖아요. 고소영 내각부터 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가 연속으로 3번이 낙마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관련해가지고 예.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징계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조국의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말 그대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 또 한편으로는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밖에 읽히지 예.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위 그리고 최소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했던 자세와 예. 조국 민정수석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최소한의 균형과 형평을 고민할 때다라고 저는 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차명진 전 의원. 네. 이번에는 양문석 이사장 끼어들지 마시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또 저만이 갖는 시각 또 여러 가지 여기 훌륭한 패널들의 시각과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꼭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바로 또 대응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인의 묵건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들이 네. 정말로 김용한 당시 민정수석을 의회로 불러서 국회로 불러서 제대로 따졌더라면
최순실 사건까지 발생했을까? 저는 불렀는데 그런 안 생각을- 왔죠. 그렇죠. 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야당들, 특히 자유한국당들이 그때 자신들이 좀 잘못한 걸 예. 생각해서 지금은 잘 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야말로 네.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관리, 그다음에 5대 사정기관 관리. 네. 5대 사정기관은 알시죠?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 등등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봐야 되는데 민정수석이 네. 현재 지금 안경환 사건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CCTV가 이 고장난 게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새로 손보기 원하는 측면에서 민정수석을 불러다 조국 수석을 불러다가 좀 앞으로 제대로 민정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부는 거다. 예. 야당이 꼭 그 조국 수석을 이렇게 차기 주자감이니까 또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조국 수석을 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려고 예. 그런 생각에서만 하겠습니까?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양면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정부 잘 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노영희 변호사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반격 시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그 인사수석에게까지 전부 다 책임론을 묻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검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 각각이.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또 처음으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예. 야당이 사실은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딴지만 거는 형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진 것이 이 야당 입장에서 매우 불편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대통령께서 강경화 외교안보 그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시고 또 김남길 네. 공정위원장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힘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강력하게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의사 표현 당연히 좋고 또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뭐 일부는 보니까 뭐 자명진 전 의원하고 비슷하네요. 양문석 이사장. 저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호출을 하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가서 공개할 내용과 공개하지 못할 내용들을 구분해서 비공개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개해야 되는 문제는 공개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청와대와 야당의 적대적 관계를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야당 간에 있어서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청와대가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이 40일 동안의 행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허리 숙인 소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리 숙인 소통이 필요하고 청와대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회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자세들 그다음에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는데 이전 정권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으로 하고 하면 관례가 없다. 관행이 아니다.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가고 버티고 개기면서 네. 결국 문제를 키웠고 그게 암이 됐단 말이에요. 종량 시절에 먼저 가서 이야기 받고 얻어맞고 와가지고 좀 더 준비해서 그 종량을 도려냈으면 네. 탄핵 국면까지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까지 매일같이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이 모습을 안 봐도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앞으로 고치면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적 기관에서 공적 추천을 통해서 책임 있게 검증하고 책임 있게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예, 우리 그 패널들의 그 시간 계산을 조금 감이 서로 다르네요. 양문석 이사장 아까 깜빡 왜 울었는지 아세요? 왜 시간이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 아까 개긴다는 표현을 쓰니까 혹시 그게
방송용으로 혹시 논란이 있을까 아마 신경이 쓰여서 까마귀가 나왔던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좀 실감 있게 예. 아, 까마귀 진짜 많이 울리네. 네, 차재원 교수. 차명진 의원한테는 안 울리고 왜 나한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까마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는 속내는 결국 꽁 대신 닭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낙마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흔드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는 뭐 견제고라고 봅니다. 사실 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 뭐 오늘 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한때는 뭐 90%를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사실 야당으로서 지금 이거 운신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야당 입장에서는 전국 반전용 카드가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와 연결을 해서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네. 일종의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나름대로 검증을 했던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개혁적 인사라고 포장됐던 그 인사 자체가 결국은 알고 보니 코드 인사가 아니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앉아 지금 낙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혁의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브레인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종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전국 주도권을 야대인, 야당이 주고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대차적으로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은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지금 야당이 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면까지도 지금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러한 신모 원료가 깔려있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이어서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1차적인 빌미는 조국 수석이 준 건 사실이죠. 이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금 주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안경환 후보자, 이 장관 후보자와의 지나친 어떻게 보면 친분 관계거든요. 서울대 교수도 같이 했죠. 참여연대도 같이 활동했죠. 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같이 활동했고. 뭔가 이런 데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좀 타겟이 된 측면이 있고. 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이념적 코드 인사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공격을 위한 어떤 수단이 조국 민정수석이 되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80%를 넘나드는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으니 결국은 코드 인사의 핵심. 로 조국 수석을 지적하고 그걸로 공격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앞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역대 정부와 좀 다르려면 국회 운영에 당당히 출석해서 그동안의 인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하고 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또 추가로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판결문 입수경에 대한 논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했었는데요. 앞의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최근 상황을 보는 시각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폭탄 발언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한 청와대 물음표가 던져져 있습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죠. 펑하고 터져버린 문정인 특보의 말 했었는데 가서 강의원이라든가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전달해보자면 한미동맹 자체는 목표가 아니고 도구다. 도구지 목표가 아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사드로 깨진다면은 그게 무슨 동맹인가? 사드 문제 가지고 동맹을 이제 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 같기도 한데요. 이것을 또 홍익표 의원은 오히려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하던데 어쨌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조건과 같을 필요는 없다. 즉 남북대화는 우리의 관점에 살 필요가 있다라는 조건을 얘기해서 즉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하는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때는 한미 지금 방어훈련이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등이 지금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식적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자제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개인의 발언이다라고 했고요. 또 미국 측에서도 그건 한국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의 공식 정책을 빼놓고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하며 치고 빠지는 전략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요. 야당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른바 위험한 발상이고 문제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국익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자제해 주길 요청했는데 그 발언에 문정인 폭탄 발언을 냈던 문정인 특보의 속내 또 청와대의 속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예의지를 보여주는 정표입니다. 이를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지난 50여 년간 피로 지켜온 한미 동맹을 한방에 깨트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문정인 특보는 우리 외교 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가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의 상전 노릇이나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지 말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유승민, 유시민이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정인 특보하고 가운데 자만 다르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차재홍 교수. 예, 저는 문정인 특보의 속내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종의 마중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기존 이전 정부의 그런 대북 제재 일변도를 나름대로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이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모셔가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의 조야로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문재인 특보가 본인 생각에서는 아마 지난번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북한이 핵 개발과 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게 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아마 본인의 그런 문법으로 어법으로 아마 미리 좀 미국의 조야에다가 좀 한국의 입장 변화를 가능성을 미리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본다고 한다면 문정인 특보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은 마중물을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물론 설사 그런 속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정인 특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공식 직함이죠. 직함 그리고 지금 시기 자체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한에서 상당히 지금 혼수 상태로 지금 송환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도 대북 유화 보고 있죠. 그렇죠. 대북 유화 정책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마 지금 미국의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 우리가 왜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마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쪽으로 하고 예. 있는 것이 마음을 나름대로 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엎질러 진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정인 특보는 어쨌든 간에 조금의 단기적인 역풍이 불더라도 뭔가 변화에 대한 출발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적절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해석이네요. 홍장 소장. 저는 치고 빠지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특보 간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특보가 한 이야기 중에 중간에 이 단계를 거치는 부분이 생략돼서 그렇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검증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4월 27일 날 그 TV 토론에서 북한의 이 한미 군사 훈련도 좀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또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6.25 리셉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런 부분을 보면요. 결국은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트럼프를 맞이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북한의 이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끌어내고 그러려면 지원도 필요하고 예. 그러려면 사드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한미 동맹의 어떤 이 대북 압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예. 그거를 갖다가 미국이 좀 받아라 예. 하는 이야기에 고양이 목의 방울을 문정인 특보가 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을요. 본인은 저렇게 할 말을 미국에서 호텔에 기자들 불러놓고 다 해놓고 특파원 간담회를 했잖아요. 예. 뭐 우드로 윌슨 센터입니까? 거기서 특파원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은 개인의 교수의 자격이다 했거든요. 개인 교수가 미국 가서 이야기하는데 특파원들이 다 갑니까? 그다음에 청와대는 오늘 또 급히 지나가는 예. 척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다. 조율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입장이 있다 하면 당당하게 청와대는 우리 쪽의 입장은 그렇고 문정인도 특보 자격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저렇게 네. 치고 빠지면 한미 간에 굉장한 혼선을 갖다가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정상회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저는 좀 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홍수영 얘기한 대로 지금 청와대 쪽에 그동안에 2명의 외교안보 특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홍석현 전 회장이 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한 사람 외교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할 얘기가 있다고요. 네, 저는 딱 10초만 하고 나머지 20초는 양문석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는 매우 오묘하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다 우리 물 먹이는 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특보 입장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15초 더 써도 되겠네요. 예, 짜고 치는 고스톱,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자국 내의 지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수준과 레벨에 따라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기분 아닙니까?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면 그 대외로 그 외교하기 어렵지요. 지금 우리 판넬에 있는 한미 동맹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맞잖아요. 사드로 깨진다면 무슨 동맹이냐? 맞잖아요. 남북, 북미 조건이 같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그 핵미사일 그 도발을 그 중단하면 한미연합 훈련 축소하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배치 축소할 수 있잖아요. 예. 자, 틀린 말이 없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뜨거 했던 이유는 미국 조야의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던졌던 이 목표가 있었었고, 그리고 예. 그 부분에서 저는 일정하게 그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게 한국에서 뜨거워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비어 사태를 예. 고려하지 않았던 문정인 특보의 이 도발적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이 그 지역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에 맞춰서 가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비어 사태가 터지고 미국의 국민들이 부글부글 그 북한에 대한 분노를 달구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러한 부분들을 던지는 것들이 예. 과연 적절하냐. 정말 외교 특보로서 해야 될 말이었냐. 예. 한 번 더 뒤로 빼든지 낮추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분위기 파악이 안 됐던 발언이지 발언은 틀린 예.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는 말이다, 옳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 그냥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정진남 소장.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저도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드로 깨진다면 이게 동맹이냐?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또 우리의 또 학자적 소신이기도 하죠. 우리 문정인 그 교수께서 지금은 특보입니다만 어떤 비핵화의 프로세스적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적 소신으로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타이밍이냐, 또 어떤 그 각도에서 지금 이게 시도되고 있느냐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약 12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이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이 한국 외교에 대한 이 어떤 불가측성이랄까요? 예측 불허.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드 문제로 인한 또 한미 간의 어떤 긴장 관계 또는 서로의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어떤 문정인 특보의 이 학자적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좀 언행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설사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지라도 좀 치밀하게 준비되고 처신했으나 생각이고요. 특히 군사외교 문제는 이 촉새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좀 바위처럼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에 촉새와 바위를 대비시켰는데. 근데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촉새처럼 떠드는 거하고 진중하게 접근하는 것의 실천적 행태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사전에 충분히 좀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교안보 사령탑이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 세미나 장소였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장소에서 학자라고 본인 자칭했고 그리고 우리는 특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특보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관심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발언도 못하면 그리고 저게 촉새 외교라고 하는 일부 언론과 지금의 평론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촉새가 아니면 저 발언들 저러한 이야기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촉새라는 소리를 안 듣고 진중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분 저기 티켓 값하고 장소 예약하는 값은 국비입니까? 개인 비용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나는 혹시 아는가 생각을 했어. 됐고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개인 자격일 수 없다라는 점을 황장 소장이 좀 지적을 해준 것 같은데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이 결론 삼아 정합해 주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해요. 다른 시각도 좋고요. 정치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정치적 전략적 그 계산을 앞에 내세우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의 욕망 이것이 저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안을 볼 때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정인 그 특보의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그 이 폭탄 발언이 저는 한마디로 청와대 위에 선 물고 남은 선 상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분이 그야말로 미국에 가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에 관한 원칙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특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급 정도가 돼야지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에 관한 발언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건 이분이 뭐냐면 내가 청와대 위의 상황이다. 청와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하나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땐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골간을 완전히 뒤집는 거꾸로 물고 나무선 상황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한미 동맹과 사드를 그거는 동맹인 목적이지 사드는 수단에 불과하다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현실로 보면은 한미 동맹과 사드는 동전의 양면 그것이 목적이자 수단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이분은 말장난으로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현재 기본 한미 동맹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지금 확 뒤집었고 또한 핵무장보다 마치 미군이 동해와 서해에서 군사훈련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분란을 촉발시키는 원인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객관적 사실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물고나무 의미를 해석해 줬는데요. 다음 주제 볼까요?
네, 홍준표 전 대선 후보 모두 까기 출사표 뭘 노리나라는 건데요. 어제죠 18일 자유한국당 지금 공식 대표로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2달 전 대선 후보 그때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죠. 홍준표의 막말 남탓 대신 인용해놨습니다. 출사표 곁들인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 당권 차지라고 설치는 자들 가증스러워 관련 얘기는 5월 중순에 미국 가 있을 때 SNS를 통해서 했던 발언이죠.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느냐라는 거는 당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표로 나선다고 하면은 외연 확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외연 확장할 X는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라든가 언론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특히 주사파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남 지지율의 99%는 북한의 김정은 능가한 거 좀 99% 지지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조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한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과정이 주사파가 언론을 관리해서 정권을 이끌었다 이런 지적까지 해가지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꺼기라고 한 얘기는 당 내부의 이런저런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막 전혀 절제 없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하고 언론을 향해서 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 술 안 깬 주사파는 오히려 여기 주사는 술을 얘기하는 거죠. 홍준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당대표 경쟁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 친박 먹잇감 삼은 홍준표 인간적인 도리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이렇게 주사판 이런 용어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한때 같은 당에 있다가 지금 바른정당 소속으로 있는 하태경 의원 한물간 정북머리 카드 이제 그만 돌아와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복합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이렇게 지금 이제 모두 까기 방식으로 활동하는 정말 속내는 뭘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당 내부 또는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일까에 관한 패널들의 지금 의견을 물으면서요. 추가 자료 보시면서 답변 주시죠. 면 확장할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나는 패당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지. 5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왜 여태 외연 확장을 못했을까? 이 당을 망하게 했을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부러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홍준표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 나 술을 드셨나 아직 술이 안 깨셨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술이 안 깬 주사파는 오히려 홍준표 본인 아니신가요? 네. 입만 열면 그렇게 남을 이렇게 헐뜯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하셔서 저는 좀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거든요. 네. 좀 너무 선거용으로 갈악한 발언하시는 거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제1야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면 네. 좀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선 후보 96년에 원내에 진입했다가 선거법 논란으로 위반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이후에 현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당 대표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자기 자금 관련 영감탱이 등 해가지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출마하면서 거침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이런 전략 어떤 의도가 있는가 또 아니면은 이런 홍준표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각 정당들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에 관한 질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시간 내에 좀 정리해 주세요.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 대표, 의원 이분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뼛속까지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서
나에게 표를 몰아달라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전략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막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바람직하게 보고 있지 않는데 그게 일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는 판단을 했군요. 최명진 전 의원. 네. 네, 그동안에 뭐 판넬 잘못 세웠어요? 네. 홍준표 지금 후보의 그 이 모두깎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예. 다음 건 줄 알고.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홍준표식 신군주론의 그 등장이다. 이렇게 일부러 지금 생각합니다. 판넬 왔다 갔다 한 것은 양문석 이사장 헷갈리게 하려고 혼돈시키려고 한 거죠? 그걸 맞죠. 예. 저를 반박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 사실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그 핵심 요지는 뭐냐면 군주는 실제 자기 반대 세력을 회유를 하든 아니면 제압을 하든 독자의 어떤 권력적 하이라키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군주의 길이다라는 것이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핵심 요지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런 군주론을 지금 이렇게 21세기형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어떤 그 당에 대한 지배력, 그 야권에 대한 지배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부분 내지는 뭐 좀 아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친박도 가시오, 비박도 가시오. 대신 친홍으로 이 자유한국당을 수립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분의 기본 생각이고 그 생각을 어떤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황교안 소장. 지난번에 보면 24.2%입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얻는데요, 대선에서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아니었으면 그만큼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 저분은요, 지금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트럼프식을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나 진보적인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소장이 전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었죠? 그건 뭐냐? 트럼프는 약 5천만 명쯤 되는 미국의 중하층 백인 남성을 겨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홍준표 그런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선택에 집중하는 비중이 전체 미국의 국민이 지금 홍준표요? 홍준표 후보도 이번에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는 지금 대선에 이기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에 이기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는 지난번에 본인을 찍었던 지지자들 24.2% 중에서 한 70%만 확보하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좌충우돌한다. 특히 지금 현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논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택과 집중으로 일단 당 대표가 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거기에 많은 그 다수의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택과 집중 그 말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대신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 조금 더 보편적인 것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양문석 이사장. 저는 많이 기대했습니다. 신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보수주의의 그 품격 있는 신보수주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워낙 다급하게 단단히에서 두 자리 숫자로 뛰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를 넘어가는 과정들이 워낙 급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급박함 속에서 시선을 모으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말이 격하고 막말이 나오고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선거 전략으로서의 그 고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다. 굳이 이해를 한다면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또 저런 이 성직자 같은 나는 무오류고 너희들은 모두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까기 시즌 1에서 한번 충분히 경험을 했었잖아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모두를 향해서 걸리는 족족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해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 까기 시즌 1을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모두 까기 시즌 2에서 홍준표 전 지사가 나와서 자신이
그 무오류인 것처럼 모두가 오류투성인 것처럼 훈시하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불쾌함을 던져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저분은 주사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보수 논리가 전혀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사파 종북 친북을 가지고 보수 세력들을 재결집하고 보수 세력들을 재구성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보수라뇨. 정말 무너졌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선거 직전에 가져갔던 복지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 진보의 의제를 선점해 나가면서 한 칸 한 칸씩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홍준표 후보는 다시 한 번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는 거죠. 하정훈 교수. 예, 저는 뭐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저는 뭐 세 가지를 노리고 있다. 단계적으로. 차인데요. 첫 번째는 무는 무죄를 지금 노리고 있지 않나.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 지금 이제 3심 계류 중인데 대부분에서 이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이 유무죄를 다툴 때 상당히 그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뭐 본인은 유죄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의 그 간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저자는 저격수의 저자입니다. 이 홍준표 전 후보가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주목받고 이 나름대로 존재감을 가시했던 것이 2004년,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대여 저격수 노릇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가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은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면 아마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아마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격수 노릇을 자처하면서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는 그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포지션을 분명히 올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는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기를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금 대법원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그 고비가 지금 하나의 문제고요. 또 저라는 부분에 저격수를 하는데 앞서도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야기 중에 보면 주사파 패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 저자가 멧돼지 저자인가요? 원숭이 저자. 원숭이 저자인가요? 그래서 이 주사파 패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난번 대선 때의 그 이야기했던 색깔론의 이 유버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외연 확장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에 자신은 차기를 도모하지만 저때 차에는 차세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장강의 그 앞물이 뒷물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아마 지금 앞으로 남은 3년이나 뭐 4년 뒤의 또 이 야당 내에는 새로운 유리더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전 후보의 도전 자체가 과연 성공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소장. 그 홍준표 후보는 그 지난 대선에서 역대 그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 가운데 가장 사상 최다 표차로 진 후보거든요. 557만 표인가요? 그 차로 진 사람인데 홍준표 후보의 그 어떤 좀 워딩이나 그 회견에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막말인데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막말에는 미래 없다. 지금 여러 보수 논객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세력은 철저히 죽어야 한다. 그 죽음 위에 새로운 보수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 그러려면 즉 사즉생의 각오로 가야 하는데 우리 홍준표 후보는 생즉사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권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험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고요. 저렇게 막말한다고 강한 야당이 되는 것입니까? 당대표가 되기는 구조적인 한계란 말이 당대표는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6명의 패널 중에서 일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혹시 홍준표 지금 대선 후보가 좀 본인의 생각과 달라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라면 또 스튜디오에 나오면 얘기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죠. 구속영장 재청구된 정유라 엄마 최순실의 결정타 이런 얘기인데요. 구속영장 재청구가 됐는데 여러분들 재청구됐을 때 영장이 지금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기각이 될까요? 오액선 먼저 잠깐 보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오호. 노영희 변호사는 X, 정기람 소장 O, 황장 소장 O, 그다음에 차재원 교수도 O, 그다음에 차명진 전 의원은 X, 그다음에 양문석 사장도 O네요. 보니까 좀 섞여 있는 상황 같네요. 상황 같은데요. 예, 일단 그 대강 이제 그런 상황이다 제가 보고요. 2라운드 결과에 대한 변수를 좀 보기로 하죠. 지금 맨 보니까 여기에는 정유라 씨의 그냥 생각을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생각을 추측해 본 거니까 나도 시의원님처럼 다 말해버릴까 아니면 반대로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모두 엄마 탓이다라고 할까 어느 쪽일까 생각하는 모습을 해놨고요.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 주로 처음에 영장 청구했을 때 업무방해 관점에서 했죠. 이대 입시 또 학사비리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했던 거고 고등학교 시절에 청담고 출석부 조작 공무집행 방해 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삼성의 말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 관련해서 지금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검찰의 입장은 정유라가 이번에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다. 철부지가 아니다라는 거고 이경재 변호사는 반면에 검찰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뭐 장시호 씨의 입장을 소개를 한 겁니다. 술술 불었더니 언니는 밖이란다. 즉 밖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모른 척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반박했죠. 전공을 모른다. 만난 교수는 그럼 유령이냐. 그동안에 교수 학과 누구 체육과 누구입니다라고 이메일 보내고 했던 건 뭐냐. 이런 등등인데 어떻게 나올까라는 얘기인데요. 추가 자료하면 더 보죠.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되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하면 죄송합니다. 오, 조심. 잠깐만요. 오늘 어떤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14시간 동안 조사받았는데 경찰에서 먹은 거거든요. 아직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아니 뭐 전반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조사받으셨어요? 오늘 조사 어떤 거 받으셨어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은 막아. 혐의 인정하시나요?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오늘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그냥 받았습니다. 승마 특혜 지원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장시호 씨가 내일 이제 구속 만기가 돼가 내일 석방이 되는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정의라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제2의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있는데. 네네. 예. 덴마크에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느 방향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답을 제대로 했는데요.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자들의 본인과 관련된 질문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관련된 진술에 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엄마하고 관련된 얘기는 유독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아까 많이 나왔던 단어 같은데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지금 그 정유라 씨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혐의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2의 장시호처럼 얘기를 슬슬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영장 재청구하면서 발부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많이 품고 있고 그 증거를 뭘 적시했느냐 하면은 그 코어 스포츠에서 정유라 씨가 5,000유로를 매달 받았다는 거예요. 월급 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6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월급을 계속 받았으니까 범죄 수익을 본인이 챙겼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새로 발견된 7개의 수첩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관련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 따라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새로 추가되었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업무방해나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구속하기 어렵다는 게 판사님의 판단이었고요. 그러면 새롭게 봐야 될 게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해서 과연 구속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증거나 검찰이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유라 씨는 지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승빌딩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이와 함께 도망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굳이 영장을 발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예.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재경 변호사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모두 다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인 것 같고 예. 정유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지금 정유라 씨가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던 모습하고 예. 그 이후에 검찰 조사 2번 받으면서 말 안 하고 그냥 싹싹 지나가는 그런 모습하고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느끼시면서 아마 좀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님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분이고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종합적으로 그래도 아까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네네. 또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정의라도 지금 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저는 왜 그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봤냐면요. 검찰이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이와 관련된 그 자료들과 그다음에 혐의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예.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저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입체적 그다음에 종합적 이 전술들이 예. 계속해서 관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노 변호사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유라 살리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유라만 이제 빼내겠다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오히려 그게 전술적 오류 아니냐. 정유라가 자신이 받고 자신이 취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빨리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수습하는 것들이 더 빠르지. 정유라가 밖에서 저렇게 하면 정유라는 사실상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상당히 어려운 지경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나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유라에 대한 전략적 그 선택은 예. 오류의 되풀이가 다 이렇게 저는 예. 보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는 일정하게 적어도 영장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전략이 조금 먹혀 들어갈 소지가 있는 것처럼 판단을 했는데 본인의 장래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을 대하고 있다고 네. 지금 양문석 이사장은 얘기했네요. 네, 차명진 의원. 정유라는 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릴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집이 가풍이 있습니다. 이게 살모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3단계는 너무 잘 그리네. 1994년에 최태민 씨가 돌아간 지 6개월 동안 최순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고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재산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았나라고 현재 의문을 제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어떤 최태민 씨 돌아가신 것을 최순실 씨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야, 근데 저 굉장히 센 지금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모사 집안은 특징이 뭐냐면 먹히는 부모가 있죠. 거부를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최태민 씨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정유라가 사실은 이제 이 말을 타고 이대 어떤 입학생으로서의 어떤 그 영예를 누리는데 다 누릴 건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자기가 그것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말을 맞춰가지고 정유라도 다 엄마 탓을 하잖아요. 예. 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참 눈 뜨고 다 아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집의 어떤 가풍이 살모사 집안이라는 가풍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 잡아먹고 부모 잡아먹는 참 비극적인 집안입니다. 걔는 누군가요? 밑에 있는 걔는? 걔가 아니고 말이에요. 서정 교수 서정 교수 저 그림 보니까 어떤 소감 아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이게 지금 차명전 의원께 제가 질문해야 될 부분이 이 자기 표절 아니냐. 지난번 우리 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때 같이 방송 출연했을 때 저 그림 그렸거든요. 맞습니다. 살모사 그렸기 때문에 저는 아까 답변을 저도 살모사랐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보니까 본인이 그려놨어요. 남의 것은 표절이 되는 본인이 장관할 것도 아닌데. 그 밑에 약간 새로 추가된 거 그려서 새로 추가된 부분을 변형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다시 쓰는 것은 사실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건 뭐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자고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저도 뭐 그 차명진 전 의원님의 말씀에 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렸다면 저도 살모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받들어 총이 아니고 받들어 모. 일단은 엄마가 내게 지금 지침을 내린 것은 모든 걸 엄마한테 지금 탓을 해라.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시킨 대로 엄마의 명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엄마에게 다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도 이제는 이번에 정유라 씨가 돌아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철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신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이 당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건가를 궁리를 해서 나름대로 찾은 것이 엄마에게 모든 걸 미루는 거고 마침 그것이 엄마의 뜻이기도 하다는 핑계로 해서 자신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영악한 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도 철부지는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고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에도 정유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황장훈 소장. 저는 좀 복잡한 그 내막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정유라가 귀국 안 해도 되는데 당장은 한 목적이 최순실의 카드다. 최순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돈을 준 이 기업들 이 관계에서 본인만 입장이 어렵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재판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로요. 그러니까 딸을 이용해서 카드를 쓰는데 정유라가 이번에 아예 그냥 승마와 관해서도 나는 모른다. 엄마가 말타라에서 타고 가라에서 갔을 뿐이다 했으면 될 건데 올브로에 왜 갔느냐니까 블라미딜이라는 그 말을 타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결국 승마 지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유라가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향후에 최순실이 여러 가지 카드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유라가 처음부터 나는 막 아무것도 모른다. 승마 지원에서도 모른다 이러면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타격, 구속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최순실과 그 변호인이 지금 재판의 과정에서 최순실이 나름대로 카드를 가져가는 부분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봅니다. 네, 정기남 소장. 혼자라도 살아야겠죠. 그 뭐 정유라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아까 뭐 살모사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게 본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최순실 엄마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너라도 밖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또 정유라의 애도 키워야 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수정 역할이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유라 씨는 철부지가 아니거든요. 소위 이른바 삼성으로부터의 그 제공받은 승마 지원, 범죄 수익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어떤 구속영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그 간접적인 얘기입니다만 2013년도부터 올 6월까지 소위 이른바 형사사법공조로 국내로 인도된 이른바 범죄자가 68명이가 된다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구속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정유라입니다. 이런 국민의 법감정도 사법부가 함부로 이렇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볼 때는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 송환이 됐거나 범죄인으로서 인도가 됐지만 유일하게 지금 구속이 되지 않는 게 정유라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주제 하나 더 보죠. 한 번 찍히면 끝까지. 박 전 대통령,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히면은 뭐뭐뭐 된다.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질문이기도 합니다. 좀 내용을 좀 보죠. 박 전 대통령이 찍히면은 뭐가 된다.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여기 그림들에 보니까 박 전 대통령 탁자를 팍 치는 모습이 나오네요. 한 번 치니까 흩어져 날아가는데 여기 첫 번째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유승민 의원 배신의 정치 파동 속에 날아갔고 노태강 당시 국장 현재 차관이 됐죠. 나쁜 사람부터 울집에 날아간 모습인데 또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있네요. 윤석열 지금 서울지검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석수 지금 특별감찰관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추가로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의 17개 수첩에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대구에 있는 K2 공항 이거 이전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유승민 의원의 그동안에 공약을 해왔던 것인데 유승민의 공이 되면 안 된다 해서 끝까지 이렇게 찍힌 사람을 정말 계속 붙잡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찍히면 뭐뭐가 된다라는 질문을 기다리면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라고 찍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찍혔습니까?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승마협회 관련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시죠.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도의 방식 아닙니까? 이런 거 아시죠?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찍히면은 차명진처럼 된다고 썼네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네.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줄 반대 진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기가 끝나니까 다시 빛을 보는데 저는 완전히 따로 헤어지도 못하고 배신자 될까봐 그러면서 어떤 꼴을 당하느냐. 실제 선거 때 보면은 친박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안 찍고 상대편을 찍어요. 그러면서 제가 낙방거사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에 남아 있었더니 지금 온갖 화살이 저한테 지금 쏟아져가지고 이게 부역자 취급당하고 참 이게 진짜로 찍힌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찍힌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황장훈 소장. 그래도 출마까지 했으니까 저보다는 낫죠. 저는 함인방 정리해야 된다 하다가 생계형 그 종편 평론가 되고 온갖 그 욕은 다 먹었죠. 그래서 차 의원은 저를 위안을 삼았는데 오늘 솔직하달까 깊이가 있달까 발언들이 그러시네요. 잠시 죽었다가 더 잘 되는데 우리 차 의원하고 저하고만 빼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어쨌든 뭐 지금 네 사람 저 그림에 네 사람이 이석수, 윤석열, 유승민 그다음에 노태강 예. 이 네 사람이 다 그 공무원이거나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질타도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과 고집들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법을 지켰다 하나만 갖고도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됐고 예. 영혼 있는 사람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잘못된 지시가 내려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처럼 찍히고 이러한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제대로 예. 소신 있는 발언들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혼이 있는 사람이 찍힌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네요. 정기남 소장. 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히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뭐 앞에 분들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이석수 검찰관도 돌아오겠네요. 뭐 저는 어떤 역할이든 돌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찍는 주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저기 그 네. 차명진 전 의원이 본인도 찍혔나 봐요. 언제 돌아오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 박근혜 이 치졸함과 유치함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전 대통령에 충성한 사람은 감옥 간다. 아하, 대비를 그렇게 시켜주네요. 차정 교수. 예. 저는 뭐 찍힌 사람은 인생 역전된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은 찍혀서 결국 대권 후보가 되고 지금 뭐 신보수 참보수의 새로운 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윤석열 그 부장검사는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노태강 국장은 지금 차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홍천 전 비서관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되는데 물론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이석수 뭐 전 감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어떤 네. 식으로든 뭐 여기 그러니까 뭐 요직을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뭐 네. 옆에 계신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그럼 왜 인생 역전이 안 될까?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찍혔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명진 의원이 딱 한마디 합시다라고 표를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찍히는 것이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하고 입장이 달라서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밴댕이 소갈딱지라든만 그런 말을 하기는 싫어요. 우리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예. 명희 변호사. 네, 우리가 이제 뭐 찍힌 사람, 드러난 사람들만 여러 명이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찍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다 보면 옆에 두더지 이렇게 잡는 거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하나 두더지를 뿅망치를 딱 때리고 나면 다른 데서 또 두더지가 살아나거든요. 박 전 대통령에 찍힌 사람들은 그런 두더지 영웅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망치를 때리면서 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 올바르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준다면 언제든지 새롭게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찍히면 뭐뭐 된다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했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상반된 얘기도 나오지만 대체로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두더지처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솟아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네요. 차명진 전 의원 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뉴스에 대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정통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